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동지께서는 판문점 분리선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반갑게 악수하시고 북한이 조선중앙TV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연일 방송하면서 정상회담 소식은 북한 주민에게도 잘 알려진 상태입니다. 대북 매체들은 남북 관계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졌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평가도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남선 전역을 휘젓고 다니고 조국 통일이 새로운 단계에서 맞당겨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판문점 선언에 비핵화라는 문구가 들어간 데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핵화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여명 위원장 등은 큰 무기는 안 만들 거다, 무서운 무기를 만들지 않는 거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핵 개발을 강조해오다 갑자기 비핵화라는 합의문을 만든 데 대해 나름의 설명 논리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매체인 데일리 NK는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북한 당국이 각 지역의 주민 반응과 동향을 면밀하게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급변하는 정세에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북한 당국도 예의주시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거대한 해상 크레인이 목포 신항에 서서히 접근합니다. 만 톤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해상 크레인입니다. 해상 크레인 도착에 이어 어젯밤 12시까지 해상 크레인 줄에 세월호 하중을 분산시키는 장치인 블록 로더 4개를 매달았습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세월호 바로 세우기를 위한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바로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안전장구 잘 착용하시고 막바지 진입까지 아무 탈 없이 세월호가 무사히 진입될 수 있도록 완전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워있는 세월호의 바닥과 옆에는 니은자 모양의 철제빔 6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상 크레인은 쇠줄로 철제빔을 연결해 6단계 각도로 차근차근 철제빔을 일으켜 세월호를 바로 세우게 됩니다. 세월호 하중을 받는 철제 구조물을 크레인에 오래 매달아두면 위험해질 수 있어 작업은 4시간 안에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D-Day 하루 전날에는 철제빔을 미리 40도 정도 들어올려 무게중심이 잘 분산됐는지 여부 등도 사전 점검합니다. 계획대로 일정이 추진되면 현대사무중공업 측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세월호 바로 세우기 작업을 본격 시작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전국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던 지난 2009년. 적을 발사하면 신호에 따라서 일제히 돌파합시다. 국민행동본부 애국기동단이 분향소에 난입했습니다. 전역 군인 등 무술 유단자들로 구성된 이들은 몇 차례 시도 끝에 분향소를 부순 뒤 노 전 대통령의 영정을 탈취해 흔들었습니다. 자살해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정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남대문 경찰 관계자에게 국민행동본부는 활동 자료집에 이를 소개하면서 2009년 한 해에만 21차례의 의견 광고를 냈고 19차례의 집회를 개최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단체 활동 자금의 출처를 알아봤습니다. MBC가 단독 입수한 정경련의 사회협력기금 지출 내역, 국민행동본부 소속 애국기동단 출범 한 달 뒤 4,390만 원이 입금됩니다. 애국기동단이 분향소를 부순 뒤에도 3,500만 원을 정경련이 지원합니다. 정경련은 2012년 12월에도 국민행동본부에 전국 순회강연 지원 명목으로 7천만 원을 줬습니다. 삼성도 가세합니다. 삼성은 이 단체에 2012년 6월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정경련처럼 전국 순회 강연 지원 명목이었습니다. 경찰과 거침없이 충돌하는 어버이연합 회원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은 이들의 폭력성에 주목해 지난 2009년부터 어버이연합을 특별 관리합니다. 추선이 사무총장에게 고정적으로 첩보망비를 줍니다. 여기에 추가로 협조망비, 사업대책비를 줍니다. 첩보망비는 등급이 있어서 추선이는 A등급으로 고정적으로 매월 줬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도 어버이연합은 정권의 위기마다 활약했습니다. 특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이 의심되던 2013년 수사팀 검사들을 종북검사로 규정하고 연일 비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2013년 11월 11일 어버이연합 참여 계좌로 2천만 원이 입금됩니다. 열흘 뒤 1천만 원이 입금됩니다. 삼성이 보낸 돈입니다. 10여일 뒤 다시 5천만 원이 입금됩니다. 역시 삼성 돈입니다.
한 달도 안 돼 삼성 돈 8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정경련을 통해 우회 지원하는 삼성의 전통적인 보수단체 지원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국민 법정서 유리하라는 최동욱 검찰총장 각성하라! 국정원 수사 반대 집회를 이끈 박찬성 어버이연합 고문. 박 고문이 대표로 있는 과소비 추방 범국민 운동본부에도 삼성은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삼성 미래전략실 김한표 전무가 정경련의 지시에 정경련 이름으로 보낸 것입니다. 국정원이 발굴하고 삼성과 정경련이 육성한 어버이연합은 박근혜 정부 당시 관제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은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기업 후원금은 복지 사업에 썼다고 주장합니다.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시민단체 지원을 담당했던 임원들도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삼성과 정경련, 그리고 보수단체로 이어지는 아스팔트 우파의 성장 공식,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그 감춰진 진실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요. 일단 지지율을 볼 때 두 가지로 보십시오. 매주 정기적인 조사가 나오는 회사는 두 곳입니다. 갤럽과 리얼미터. 리얼미터는 주 초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갤럽은 주 말에 가까워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매주 여론조사하는 기관은 지금 현재는 갤럽과 리얼미터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여론조사를 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기관들의 여론조사는 많죠. 뭐 다른 회사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정기적인 조사를 한다고 보기보다는 이벤트 있을 때만 한 번씩 조사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여론의 지지율 추이는 리얼미터나 갤럽을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그 외에 무슨 있었지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여론조사가 이제 MBC라든지 뭐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정상회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 90%에 육박하는 사실 그건 비정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좋아하고 막 그렇지만 비정상인 게 뭐냐면 완고하게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포함 그 언저리에서 한 20% 정도를 깎아 먹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을 포함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사실 맥시멈이에요. 최근에 나온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리얼미터예요. 리얼미터. 심지어 홍준표가 공격한 데는 갤럽이죠. 거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갤럽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좀 적게 나와요. 12% 정도밖에 안 나와. 홍준표가 나름 애정하는 곳이 그나마 리얼미터예요. 리얼미터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했더니 78.3%가 나왔습니다. 다른 여론조사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기조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일주일에 한 번씩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그냥 바로 샘플로 나오는 거거든. 무려 한 이슈에 8.3%가 상승했어요. 이것은 여론조사에 거의 없는 정도의 사건이에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50점짜리 60점 받기는 쉬운데 90점짜리가 100점 받기는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데 최고 지금 KBS가 조사한 건 90% 입박을 한 거잖아요. 직후에. 그래서 2주 연속 89%, 87% 이렇게 88%까지 돼 있었던 건데 리얼미터 조사 결과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78.3%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잘했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거는 정말 이 전 세계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독재 시대 때 빼고? 없다니까. 거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충격. 그만큼 국민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획기적인 어마어마한 이벤트로 보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요 더 재밌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같은 여론조사는 아닌데 전주에 했던 건데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도 순서대로 94%, 84%, 79% 높은 지지율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당 지지 세력들한테도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지역과 이념을 떠나서 지지를 전방위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에서라면 굉장히 지금 높은 지지율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막 집권한 작년 5월 4주차가 84%였거든요. 그리고 6월 1주차가 78.9%였어요. 막 집권해가지고 막 이슈 막 엄청 타고 다닐 때 그 그렇죠. 정도의 지지율이 지금 나온 거예요. 1년 후에. 이런 경우가 없었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집권하고 나서 4분기 지지율이 김영삼 대통령보다 높다. 이게 남북 정상회담 이슈 이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게 홍준표가 미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지율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압도적으로 나오면 차이가 점점점 사라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해서 이제 밴드웨건 효과인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포털에 나오는 기사들을 쭉 보다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뭐 KBS나 MBC 같은 데 나오는 막 90% 육박하는 지지율을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자는 기대 심리가 생긴 좋은 의미가 생기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좀 간단히 말하면 드라마를 보는데 마차님도 보고 신비님도 보고 명정도 본다는 드라마를 내가 안 보고 있으면 내가 외톨이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이슈에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부류를 찍어왔던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는 결과를 낳아요. 점점 차이가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야 이번에는 민주당 찍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도 주위에서 그래도 자유한국당 찍어야지 하는 사람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계속 줄어드니까 지금 이 조사에서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그중에 가장 높다는 리얼미터가 17.9%잖아요. 최근에 가장 높게 나온 겁니다. 17.9%로 뭐해 근데 선거철에. 그러니까 그 말이 제가 굉장히 좀 와닿았던 게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은 민주연구원에서는 거의 날마다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미심장하게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차이보다는 여론조사보다 더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완전 쫄망하는 상태가 돼서 지도가 완전히 한 색깔로 바뀌는. 근데 지금 아직 여러 가지 핵주먹이 지금은 다 나온 게 아니잖아. 진짜 한 방은 북미 정상회담이 남아있고 그 선거 전에 남북미 정상회담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또 어떤 이벤트를 보여줄 것인가. 이렇게 되면 홍준표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물러나는 게 나아요. 당대표가 없는 상태로 그나마 각계전투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나아. 모든 걸 자기가 어디 특정 지역에 가서 정말 평판이 안 좋은 정치인이 이제 선거가 끝나면 다 전부 다 홍준표 때문이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야. 홍준표 씨는 지금 물러나는 게 훨씬 자기 정치적 장래에 훨씬 나아. 물러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계속 이렇게 해줘야. 어쩌다가 홍준표 씨는 우리의 보호를 받게 됐을까? 네. 40일 남았어요. 네, 그렇고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특이한 사항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 특히 이 박근혜 탄핵 기점에 대해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의 리얼미터 갤럽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응답률이 2%대에서 3%대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갱신하고 지금 78.3%까지 올라오면서 지난주에는 응답률이 5.3%였었고요. 이번 주 응답률은 무려 6.2%가 돼버렸어요. 이게 예전에 사람들이 정치 혐오를 갖고 있던 사람들에 비해서 그 당시 응답률에 비해서 사실 지금에 와서는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2배만큼이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그 수치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이 평론은 굉장히 중요한 평론인데요. 보통 제 기억으로는 지난 9년 동안 응답률이 3% 미만이었다는 거 우리가 계속 성토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좀 2배 정도 올라갔다고 지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전화를 와도 정치와 관련된 여론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2배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희망적인 이야기가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나도 의사표시를 하고 싶은 그렇죠. 거지. 바로 그겁니다. 근데요. 자유한국당이 정말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여론조사 보면은 대구 경북에서의 지지율이 68.3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부울경에서는 72.2%예요. 그리고 더 절망적인 거는 60대 이상에서 66.7%입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상황에서 선거에는 어떤 효과를 미치느냐 봅시다. TK에 갔어. 부울경에 갔어. 근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이러한 남북 관계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여당 후보를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먹혀요. 먹히죠. 네. 지지층 유입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아젠다 이렇게 선점을 하고 있으면. 그런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홍준표 같은 자들이 계속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은 그 당의 후보는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당 후보 나 2번인 나를 찍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바뀝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현상적으로 지금 정치권에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이슈를 말로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절대 못 민심에 반하니까. 네, 다른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대북 정책, 남북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북핵 폐기를 위해서 나를 찍어주십시오 할 수 있는 당이 있고 정반대로 그런 말을 아예 할 수 없는 당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후보들은 좀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를 들면 A 후보를 내 지역에서 알아요. 얼굴 아는 놈이야. 근데 자유한국당이야. 한 표 부탁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 어떻게 찍겠어 이렇게 말 못합니다. 야, 네 홍준표 왜 그러냐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후보들이 좀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듣고 그거를 즉시 홍준표나 자신들이 소속돼 있는 당에 대한 정체성을 점검해봐야 되고 지금 공약도 점검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를 모조리 다 현장에서
홍준표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마치 홍준표 때문에 내가 지지율을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순간 홍준표나 그 후보나 똑같은 놈이 되는 겁니다. 영남 지역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히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아시아나 하이웨이하고요. 동해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거예요. 빙고. 영남 지역은요. 민주당을 찍으면은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어쩌냐 홍준표. 근데 그것보다도 나는 복지 맛을 한번 보면 되돌릴 수 없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것보다도 강력한 게 평화의 맛을 보잖아요. 그럼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 평화의 맛을 한번 보잖아요. 지금처럼. 예. 그러면 우리가 촛불혁명이 일어났을 때 지난 9년의 정부가 그렇게 천박하진 않았죠. 사실은 시각이. 근데 지금 이 평화 맛을 보고 나서 다시 지난 9년을 돌아봐요. 이건 나라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아사리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맛은 복지 맛보다 강력하다. 한번 맛을 보면 60대고 70대고 미친 듯이. 제가 첨언하겠습니다. 한번 맛보면 돌이킬 수 없는 맛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평화, 복지, 그리고 홍준표. 맞습니다. 저도 홍준표를 지금 버리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고소해. 네. 자.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어요. 아, 벌써 그러네요. 2017년 5월 10일.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나가서 투표해서 당선되고 취임한 날이 바로 5월 10일입니다. 이 5월 10일을 기념을 해야 되는데 참 문재인 대통령은 참 저랑 비슷해. 또 아니 진짜?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요.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방송 들으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송 뭐 1주년, 2주년, 3주년, 4주년, 5주년 이런 얘기 한 적 있나요? 거의? 없죠. 마지못해 잠깐 하지.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반음이 있어. 내가 방송하는 하루 중에 하나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거 아니야. 뭐 숫자로 봐서 취임 1주년이 뭐 그렇게 중요해. 나는 남북관계가 중요해.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노벨상도 그냥 줘버리는 분이신데. 그렇지. 노벨상은 그냥 트럼프나 줘버려. 뭐 이런 거지 뭐. 대단하죠. 1년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했죠.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한 10년 넘게 일을 하신 것 같아. 그래서 나온 보도가 취임 1주년이요. 문 대통령은 서리와 씨름하고 참모들은 일할 것이다. 특별하게 의미 없다. 뭐 이런 거지.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예. 아니 냉면이구나. 그러니까 그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는데 뭐 박근혜 정도나 이명박 부류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했으며 방송들은 여전히 1년 동안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운 것처럼 빨아줘야 되고. 근데 저는 있잖아 이런 걸 보면 또 화가 나요. 그러니까 폐륜 세력들은 그렇게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도 뽕 쳐먹고 맨날 늦잠 자고 맨날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고 이렇게 놀고 편안하게 띵가띵가 했잖아요. 돈 쓰면서. 근데 정말 지난 9년 거리에서 싸워왔고 또 집권해서도 계속 일만 하고 있어. 맞아. 또 치통에다가 온갖 고통스러운 홍준표의 막말을 들어가면서 그러면서도 또 1주년도 기념을 못하고 일만 하고 있어. 씨발 우리 진보 민주 세력들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좀 우리도 이럴 때 케이크 좀 자르고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좀 화가 나 씨발. 그럼 우리가 하죠. 우리가 대신해드리죠. 1주년 축하 파티를. 정말 화가 나요. 이렇게 이만한 지금 세계의 지도자의 1위로 지금 등극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작은 케이크라도 자를만 한데 또 일하겠다는 겁니다. 일주기 때. 참 마음이 아프고요. 최근에도 국회가 제가 지금 이게 입이 닳도록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관련된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헌을 못하니까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입법해버리겠다고 선언해버리더라고. 왜? 공무원의 노동참건이요. 그거 개헌이 돼야 주는 건데 그러기 전에 너무 이 법제 정비가 안 되니까 대통령이 입법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또 우리 공무원들을 챙겨주시고 노동자들 챙겨주시는 거 보면 참 일 좀 그만하시고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좀 휴가 좀 보냅시다. 우리 신비가 이제 정권 교체 이후에 방송을 한 1년 정도 하더니 뭐랄까 문빨러가 어마어마하게 되셨구만. 감사드려요. 예. 저 원래 문빨 아니었어요. 세상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참 흐뭇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버렸어요.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진정성 때문에 과거에는 때로는 비판하기도 했고 미안했던 부분들이 막 희석되는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이고. 자, 여기서 초이차 선물 세트 있죠. 명정님도 보셨고 마차님도 보셨고 어마어마해요. 지금 뭐 주위에서 그 초이차를 직접 구매하신 분도 계시고 그 초이차에 관련한
정보 얻고 싶다고 그러면 이제 팟빵 공지사항 새날 공지사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초이차 9개들이 선물 세트를 드리는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송 좀 전에 말씀드렸던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30일부터 2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상대로 조사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확하게 얼마일까요? 소수점 몇 자짜리까지요? 정답은 알려드려요. 그냥 우리는. 그래요? 78.3%. 아씨. 그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 다 알게 수 있는 되는 자격이 부분이에요. 있다. 예. 자, 그 정답을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방송에 결합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만 적어주시는데 요즘에 이벤트 상품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와 상품 종류, 뭐 초이차면 초이차. 그래서 그 초이차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 이메일 주소와 초이차. 이 다음에 또 있을 바로 뭐 하루 이틀 안에 하겠습니다. 인물과 사상에서 드리는 월드컵 스카우팅 리포트북 이거 품목을 적어주시는데요. 어쨌건 초이차를 갖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메일 주소만 올려주시면 정답 적으시는 분들은 진짜 정말 잘못됐어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많이 드려도 정답을 적으시면 안 되죠. 우리 담당자가 이메일 주소만 취합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으로 내드린 이 문제를 이메일로 쏴드려요. 그중에 가장 빨리 답하신 분 정답자 5명을 초이차 세트를 드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얼마로 나왔을까요? 정답은 신비님 78.3%. 빙고 되겠습니다. 자, 나 선물 받는다. 예. 뭐야? 뭐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진정성 하나가 국민들의 마음을 녹였고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마음을 녹였고요. 심지어 세상에 그런 캐릭터 없다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까지 녹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제가 뭐 잔치집에 초치는 건 아닌데 역사란 건 있잖아요. 세옹지마 호사다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무슨 좋은 일이 벌어지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옛날에 그 고사에 나오는 노인처럼 이제부터 조심할 때다. 그러니까 지지율에 취하는 경우에 보면은 뭐 민주당에서도 가끔씩 잡음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 관리해야 됩니다. 좋을 때는 몰라요. 좋을 때는 나쁠 때 반전 효과라는 게 있어요. 한 번 무너지면 끝없이 무너지거든요. 이거 관리 잘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지율은 비정상적인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너무 높아요. 60% 정도면 딱 좋고. 예, 65 정도면 가장 좋은데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지지도에 취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마비돼요. 그래서 65%에서 70% 사이에만 있어도 굉장히 높은 건데 마치 안 높은 것처럼 오히려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비정상적인데 왜 높으면 안 되냐면요. 높다 보면 참모들이요. 이게 60% 70% 떨어지잖아요. 취하다 보면. 그러면 이걸 다시 반등하려고 무리수를 두면서 의제를 확장해 버려요. 그러면서 보수가 원하는 세력들을 마치 의제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제는 50에서 65%에 들어있는 층이 이탈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진보 민주설의 갈등이 조장될 수 있어서 제발 있잖아. 아까 정말 우리 권 PD가 역시 명언을 남겼는데 지금부터 관리해야 됩니다. 너무 높습니다. 높고요. 자만하지도 않을 거지만 우리 대통령님은 자만하지도 않을 거지만 밑에 참모들이 오버하시면 안 됩니다. 오버하다 보면 이것이 결국은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의 뛰어난 정책들이 발목 잡힐 수가 있습니다. 지지율에 상관없이 묵묵히 지금 하던 대로 가시면 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했죠. 남북 관계는 유리그릇 다루듯이 다뤄야 된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그렇죠. 이제 시작이죠. 앞으로도 한 1년, 2년, 3년 계속 유리그릇 다루듯이 우리는 의제를 갖고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평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새날의 아버지를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남북관계가 혁명적 상황으로 오고 있는 이때 이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바로 그런 문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새가 날아든다의 정신적인 지주. 그래서 이름이 Fathers of 새날. 자, 신상철 진실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대표님도 4.27 남북정상회담의 장면들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감개무량하게 봤죠. 그 장면 보면서 감동하지 않는 자 홍준표밖에 없더라. 남북 관계에 있어서 대표님은 사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있는 인물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 중심에 있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남북 관계를 들여다보면서 정말 아픈 구석. 물론 저는 제가 확신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때 그렇지 않아도 그 남북 정상회담 하던 날 우리 멤버들과 마이크 밖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야, 이래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천안함 진상조사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뜨겁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런 문제죠. 자, 그 정상회담의 감동을 이제 뒤로 하고 할 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요. 저번에 추정 60분에서 천안함 이야기 할 때 뭐 거기에 관련돼 있어서도 지금 사랑설레가 여러 가지가 있고 뭐 고소고발도 있고 막 그렇더만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차치하고 우리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다. 이런 방송은 지상파에서 나가기 좀 힘들어요. 사실 현재까지는. 네. 자, 근데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좀 대표님만이 갖고 있는 아직까지 방송이나 이런 걸로 나간 적이 없는 그 비하인드 몇 가지만 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것만 몇 가지만 짚어주시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알겠습니다. 다 까발리겠습니다. 예. 자, 비하인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 대표님이 쓴 책 가장 유명한 베스트셀러 무려 100만 부 이상을 못 팔았지만 하나밖에 없는데요. 예, 왜 천안함은 좌초인가? 이 책이 북한에서 대유행을 했다고요? 뭐 유행이라기보다도 저도 몰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얘기를 듣고 2013년에 2013년이면은 이제 천안함 발생하고 침몰 사고 발생하고 3년이 지났던 시점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2013년 1월 달에 수술을 한번 하고 3월 달에 2차 수술을 하고 4월 달부터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정신없이 12번의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들어갔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던 와중에 미국의 목사님들이 몇 분 한국으로 나오셨어요. 그분들은 이제 재미 동포시고 또 미국의 시민권 갖고 계시고 해서 남과 북을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세요. 그분들께서 이제 한국으로 나오셔가지고 천안함 문제로 또 재판받고 있는 신 대표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6.15 공동대표이신 이제 박혜진 대표님이 추천을 해서 미국 목사님 몇 분을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말씀 듣고 또 얘기도 나누고 그때 이제 제가 2012년도에 천안함은 좌초입니다라는 책을 써서 사실 그 이후로 후속편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그 책 하나밖에 달랑 없는데 그 책을 이제 제가 서명을 해서 목사님들께 이렇게 드렸어요. 선물로 그냥 드린 거죠. 읽어보시라고. 그 다음날 이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아, 신 대표 이 책을 몇 권만 더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드릴까요? 누구한테 드릴 겁니까? 그냥 제 이름 서명만 해서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잊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목사님들께서 서울에서 이제 일을 보시고 북경으로 나갔다가 평양을 가신 거죠. 가셔서 이제 그 북에 계신 분들을 이제 만나서 제 책을 이렇게 줬던가 봐요. 몇 권을.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들은 그냥 책만 주고 다시 북경으로 나오셔서 미국으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뒤로 이제 미국 목사님들하고는 뭐 연락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로 이제 우리 결의 하나되기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 남북 관계가 뭐 좋든 나쁘든 우리가 이제 그 적십자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약품이라든지 생필품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북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업체가 국내에 한 400개 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물자들이 북으로 가서 제대로 이제 쓰여지는지를 한 번씩 이렇게 점검 차원에서 남쪽에서 결의 하나되기 운동본부 분들이 이사진들이 북한을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1년에 한 10번 이상도 이제 다녀오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한 4박 5일 정도로 북한에 가게 되면 이틀 정도는 이렇게 그 어떤 점검 차원에서 순회를 하고 또 한 이틀 정도는 또 이렇게 또 주변 또 구경도 하시고 그러고 이제 내려오시는데 이명박 정권 때는 이제 그게 수월하진 않았죠. 그러다 보니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밖에 못 가신 것 같은데 북한에 갔다 오신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잠깐 좀 급히 좀 보자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신 대표가 그 미국 목사님 통해서 제가 쓴 책을 북쪽에다가 준 게 있느냐고. 북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책을 목사님께서 달라고 하셔서 드린 적이 있다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북쪽에서는 복사를 해서 군에 교육 자료로 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제가 추정컨대는 뭐 제가 뭐 북쪽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또 없고 루트도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이제 이 천안함 사건이라고 하는 이 초기함이 우리나라 서해에서 반파돼서 침몰이 되니까
그쪽 내부에서도 이게 북에서 한 일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시각이 또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북쪽에서는 이제 수뇌부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어떤 설득적 측면이나 그러한 데서 이제 또 어떤 곤란이 또 겪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썼던 내용들이 상당히 뭐 좀 설득력이 있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논리적이거나 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거를 복사를 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교육 자료로 활용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덧붙여서 뭐 새 책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제가 뭐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만날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외천하면 좌초인가는 책이 다시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재고도 없어요. 재고도 없고 찍어내면 되죠 뭐. 또 시간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사실 2편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좀 여력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 계신 우리 그저 동포분이 어떤 음성 파일을 저한테 하나 보내오셨는데 그걸 들어봤더니 최근에 제가 쓴 내용 중에 10가지 시리즈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폭발이 존재하지 않는 10가지 이유 그런 것도 썼지만 또 그다음에 또 어뢰가 가짜인 일본 어뢰가 가짜인 10가지 이유라는 글을 제가 발표를 하기도 하고 또 민플러스 쪽에 가서 녹화도 하고 했는데 그 내용을 이제 북한의 이제 방송 매체에서 북의 아나운서 음성으로 남조선 성원의 뭐 저 합동조사단 성원의 분석에 의하면 해서 10가지를 쭉 소개하는 음성 파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도 지금 뭐 남북 간에 이런 그 화해와 또 평화 또 그런 정상회담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이 문제만큼은 분명하게 짚고 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강하다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고 지난번에 왜 또 그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 지금 천설무장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한국 기자단들한테 내가 남에서 말하는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이 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떤 메시지죠. 이 문제는 우리가 꼭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남과 북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이번에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좀 하시기로 하시고요. 자 어쨌건 그 놀라운 이야기 한 가지 있고요. 다 북한도 그러니까 남한의 동향이라든지 돌아가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얘기 중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남쪽에서는 뭐 음식 가지고 평양냉면 가지고 이야기가 많던데 그 얘기가 뭐 남쪽 방송을 왜 이렇게 듣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새가 날아든다 애청자라는 설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하인드는 국방부가 노무현 대통령을 기망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게 이제 2004년입니다. 2004년에 뭐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왜냐하면 극소수의 분들만 알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 국방부가 당시에 2004년 당시에 이제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청와대를 기만한 사건이죠. 뭐냐면 이제 NLL 사건인데요. 우리가 NLL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초기 아닙니까? 2004년이면 2002년 12월 달에 대통령 당선되시고 2003년 2월 25일 날 이제 취임을 하셨는데 2004년이면 이제 취임하고 이제 2년 차 접어드는 그 2004년인데 그때는 남과 북이 굉장히 서로 협조 관계가 돈독했고 또 특히 서해 NLL에서 늘 이제 군사적인 어떤 마찰이나 충돌이 있었던 그 배경에는 소위 꽃게 전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서해의 그 NLL을 중심으로 한 그 황금 꽃게 여장 거기를 이제 그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안에 NLL 수역 안에는 잘 못 들어가니까 중국 어선들이 거기 와서 싹쓸이를 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국 어선들 때문에 남이나 북이나 다 같이 이제 애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04년에는 서로가 이제 그 서로 묵시적인 합의를 해서 서로 통보만 해주면 NLL 쪽으로 경비정들이 들어가서 중국 어선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것이 수월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는 남쪽으로 이제 전통을 보내게 되면 우리 좀 들어가야 되니 양해해달라 그러면 그걸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쪽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어선들을 쫓아내는 목적인데 한 번은 이제 그거를 북쪽에서 남쪽에다가 이제 통보를 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남쪽에서는 그걸 접수를 못했어요. 합참에서. 그러다 보니 북쪽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남쪽에서 인지했을 거라고 알고 경비정들이 NLL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어선을 쫓아내기도 해서 들어왔는데 우리 쪽에서 보니까 갑자기 북경비정이 이제 들어왔는데 어떠한 소스도 없고 어떠한 사전에 인폼 받은 게 없단 말이죠. 현장에서는. 그러다 보니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그저 합참 쪽하고 그냥 난리가 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일단은 경비정을 돌려보내라는 그런 이제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합참 쪽에서.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보내려고 하니 바다에서는 거리가 또 상당한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를 운용을 해서 가서 이제 돌려보내는 것도 쉬운 방법은 아니고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서로 마찰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때 포를 쏩니다. 포를 쏴서 북의 경비정 앞에다가 포가 날아가요. 포탄이. 근데 이제 그 맞추지는 않고 위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북의 경비정들이 뭐 혼비백산에서 올라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의 해프닝처럼 끝날 수 있는 사건인데 어디서 이게 문제가 불거지냐면 우리나라에 감청부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청부대가 이렇게 감청을 하다 보니 이 북경비정들 간에 좀 교신하는 내용 중에 이 갓나새끼들이 포를 쏘고 지랄한데 뭐 이런 내용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NSC 당시 이제 그저 청와대 상황실 쪽으로 보고가 됐는데 NSC 상황실장이 이걸 갖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군 검찰에 이 내용을 조사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북에서는 어떤 통보를 했고 그래서 경비정이 NLL을 넘어 들어왔는데 남쪽에서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이런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밝혀져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문제를 포를 쏘는 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포를 쏜다는 것은 적대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마찰이나 또는 만약에 저쪽에서 다시 응사를 했다 그러면은 또 한 번의 서해 교전이 일어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전에 이 군부 쪽에서 이 NSC 쪽에 보고를 했는지 여부가 이제 진실 게임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또 군검찰이 또 투입이 돼서 이거를 들여다보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사전에 NSC에 보고를 했다는 합참의 주장과 아니다, 이건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통보가 왔다고 하는 BH 쪽의 그 NSC 쪽의 시각이 이제 서로 대립되게 됩니다. 진실 게임이.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이 맞는가 했을 때 BH 쪽에서는 당직이 한 사람이 쓰고 있었고 합참 쪽에는 연관 장교가 9명 가까이 당직을 쓰고 있었는데 군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 일단은 뭐 우리 통신 기록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전화가 들면은 때레랭 하는 전화기 때문에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9대1로 조사를 해보니 합참 쪽에서는 누군가가 사전에 보고를 했고 그 옆에서는 들었고 그 옆에는 기록했고 한 자료가 완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 BH 쪽에 있는 당직자 한 사람, 당직 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걸로 이렇게 몰려간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NSC에 이제 상황 실장하던 분이 이건 정말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짓말 할 리는 없는데 그래서 그 진실 여부를 세세하게 밝혀냅니다. 그래서 밝혀내는 과정에 대해서는 뭐 지금 언젠가는 이러한 것이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거나 또 그런 내용이 보도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을 이제 진실을 풀어나가는 데에 그 당시에 이제 김만보 국정원장의 도움도 있었고 해서 결국은 확실한 서버를 국방부 서버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합참에서 실제로는 보고도 하지 않고 포를 쏘고 그리고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NSC에 보고한 사항인데 그것을 사전에 본 것으로 조작했다는 것이 드러나요. 그럼 결국은 합참이 청와대를 속인 사건이거든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이것이 이제 일반 보도에는 보도가 되지 않았죠. 근데 그 내부에서 이제 처리하는 방법인데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님 임기 초기 아닙니까? 그때에 이러한 것이 우리 잘 알다시피 또 노무현 대통령 초기에 또 검찰의 초임 검사들과의 만남 기억하시죠? 그때 그것도 그렇게 우리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의 군이든지 검찰이든지 또는 국정원이든지 권력기관에 대해서 대통령님이 거의 놨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 독대도 하고 보고도 받고 일일이 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님은 그러한 국가 권력기관들을 최대한 자유롭게 이렇게 놔둔 부분이 있는데 군에서 이러한 것을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속인 사건에 대해서 정말 군부를 그 당시에 개혁도 할 수 있는 그 정도만큼의 일이란 말이죠. 이 일이 그 중대함이. 그런데 그 당시에 BH 쪽의 내부 수뇌부 회의에서 이것을 그냥 덮습니다. 결국 대통령님께 보고를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걸 아셨더라면은 또 어떻게 그죠? 올라갔을지도 모르죠. 문제는 그 당시에 이러한 것을 거짓으로 조작하고 그것을 속였을 때 합참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면 천안함 조작의 책임자인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삼성 장군 시절에 3스타 때 합참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인 거죠. 그 당시에 만약 이것을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이 옷을 벗었거나 징계를 받았거나 했다면
2010년도 천안함 사건은 또 어떻게 저렇게 조작으로 흘러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언젠가는 이 부분도 분명히 짚어져야 할 문제고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또 왜 그러한 중요성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한 것을 두려워해서 어떤 사실 군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국방부 장관은 물론이고 상당히 많은 군 수뇌부가 교체돼야 될 만큼 중대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군이라든지 또는 국내에서의 사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시끄러워지는 그러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다시 지금 와서도 그러한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는 사실 진실의 문제거든요. 사실 천안함만 하더라도 우리 민주당은 제가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이기 때문에 민주당 수뇌부도 그렇고 어지간히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왜냐하면 천안함 사건 초기에서부터 제가 많은 의원님들이나 또 계신 분들한테 거의 매달 브리핑 하다시피 내용을 소상하게 말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웬만큼 아는데 그때의 그것을 내용을 소상히 아는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의 최고 위층에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사적으로 그 의견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천안함 문제는 말이지 이념의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참 이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이게 어떻게 이념의 문제입니까? 진실의 문제지. 그래서 그러한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또 그러한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힘들고 이러한 논리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정도이고 사실 우리가 원칙과 상식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요즘에 우리 방송에도 가끔씩 나오는 단어가 관료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만의 어떤 왕관 기득권으로 정권만 바뀌면 언제든지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나 국민이 아니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최근에 국방부의 천안함 관련한 대응도 보면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원산 물류 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도 이제 그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결의 하나되기 운동본부에 계신 이사님이 그때 북에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에피소드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길래 저는 그 당시에도 이제 북한이 이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제도나 또는 그러한 루트가 있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업체들이 모은 것이 이명박 시대에도 이렇게 쉽게 북한으로 가는 것도 몰랐고 또 그걸 또 검수하기 위해서 또 우리 대표하는 분들이 가서 북한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 또는 관련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북한의 수뇌부에 계신 분들하고도 참 쉽게 얘기를 나눌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아서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언젠가 우리가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원활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북한의 경제에 상당히 일조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제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본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 했더니 이야기해보라 그래요. 제가 이제 배를 탔기 때문에 항해사를 했기 때문에 극동과 미주 지역을 이렇게 다니는 컨테이너선을 탔습니다. 한 2년 이제 컨테이너선을 타면서 이 컨테이너 전기 루트는 뭐 그 당시 좀 한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코스가 똑같아요. 극동을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저기 동남아시아로 가서 뭐 중국 상하이 들어갔다가 한국 부산 와서 그다음에 일본의 1, 2, 3 즉 그 나고야, 오사카, 고베, 요코하마, 도쿄 이 중에서 이제 한 두세 군데를 들렸다가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그럼 태평양을 건너가면 미국의 이제 로스앤젤레스나 롱비치에 이제 컨테이너선이 들어가요. 그럼 미국 서부 남쪽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서부를 쭉 훑어서 올라갑니다.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그리고 이제 시애틀, 그리고 캐나다의 밴쿠버 그쪽 가서 물건을 풀고 다시 싣고 다시 이제 극동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극동 쪽에 이제 화물의 특성은 주로 동남아시아라든지 중국 이쪽은 섬유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많은데 일본 쪽에는 상당히 어떤 고가의 전자제품들이 많아요, 특성이. 그러다 보니 일본의 화물들은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러면은 동남아시아를 돌았다가 일본으로 들어가는 이 컨테이너선들은 가벼운 짐들을 또 풀었다가 무거운 짐 밑에다 싣고 다시 그걸 환적이라 그래요. 짐을 또 바꿔 실는 이런 케이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일본은 트래픽이 워낙 많기 때문에 웨이팅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항구에 들어가서 바로 부두에 배를 대지 못하고 바깥에 이제 뭐 이렇게 표류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앵커링을 하거나 기다렸다가 자리가 비면 이제 들어가서 짐 풀고 또 고베 들어갔다가 또 오사 갔다 이제 또 요코하마 이렇게 하면 일본에서만 일주일 정도 체류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일본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모든 인건비도 비싸고 화물 수송도 비싸지만 그 부두에 접안하는 것도 굉장히 가격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태평양을 건너가죠. 우리가 미국으로 갈 때는 뭐 적도에 가까이에서 이 태평양을 건너게 되지만 올 때는 저기 알래스카 밑으로 옵니다. 캐나다 밴쿠버를 출발하면 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알류샨 열도, 알래스카 밑으로 오게 되면 한 3박 4일은 거의 뭐 죽었다 생각해야 돼요. 엄청 파도도 심하고 해상 상태가 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본 쪽으로 다시 접근을 합니다. 이 홋카이도 하고 그다음에 밑으로 가서 혼슈 오면 이제 도쿄로 들어와서 역순으로 가게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일본에 와서 짐을 풀게 되면 또 한 일주일 가까이 걸려요. 그래서 무슨 어떤 프로젝트냐면은 일본이라고 하는 우리 트래픽을 한번 여기서 우리 전기 항로선에서 빼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패싱. 예, 일종의 패싱인데 결국은 패싱은 아니에요. 일단 일본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홋카이도를 지난 컨테이너선이 바로 홋카이도 밑에 해협을 통과해서 원산에다가 짐을 풀어보자. 그럼 원산에 극동 최대의 물류기지를 우리가 구축을 할 수 있다면 남북 간에 경제협력해서 원산에 물류기지를 만들게 된다면 일단 원산은 입지 조건이 참 좋아요. 일단은 일본이라고 하는 열도 자체가 거대한 방파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태평양에서부터 오는 어떤 쓰나미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막기도 하고 또 동해안은 또 수심이 깊기 때문에 원산의 어떤 그런 물류 부두가 항구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아주 훌륭한 물류기지가 될 수가 있고 또 금강산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광 자원도 있을 수가 있고 만약에 원산의 국동 최대의 물류기지만 구축할 수 있다면 화물이 어떻게 되냐면요. 원산에 몽땅 다 푼다는 얘기죠. 극동에. 우리 그 아시아의 극동 지역의 화물이 세계에서도 물동량이 최고입니다. 다 풀게 되면 이 물류가 러시아로 기차로 갈 수 있어요. 중국 베이징으로도 기차로 갈 수 있습니다. 평양으로 기차로 가고 서울로도 기차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이든 중국이든 평양이든 또 러시아에 있는 화주들 입장에서는 미국 쪽에서 오는 화물을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을 먼저 받을 수가 있어요. 물류 비용이 굉장히 세이브가 되죠. 그다음에 일본 짐도 원산에 다 풀자는 얘기예요. 그럼 일본 짐을 원산에 다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피더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더선. 그건 뭐냐면 이제 소형 컨테이너선이죠. 이 소형 컨테이너 선박들, 북한 선적의 소형 컨테이너 선박들이 이 원산에 푼 일본 화물들을 싣고 일본 전역으로 트랜스해주면 돼요. 그럼 이게 일본의 도쿄나 요코하마 같이 엄청나게 그저 물류가 복잡한 곳에 풀어서 그것이 일본에 있는 내륙으로 철도나 트레일러를 통해서 일본 전역으로 흩어지는 것에 비해서 원산에 푼 물류를 일본 전역으로 피더선들이 날라주는 것이 비용도 절감이 되고 시간도 세이브가 됩니다. 아, 그런 아이디어가. 그러면은 일본에 있는 화주들 입장에서 나쁠 게 없는 거예요. 비용도 절감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일단은 일본은 패싱이지만 패싱은 아니고 원산에 그러한 대규모의 극동 물류기지를 만든다고 한다면 최고의 입지 조건이 될 수가 있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최대 물류기지 주변에는 뭐가 생깁니까? OEM 시장이 형성이 되죠. 거기에서 대규모 물류기지가 구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지대에 소위 말하는 예를 들면 삼성이라든지 소니라든지 또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공장들이 얼마든지 들어설 수 있는 입지 여건이 되죠. 적어도 제가 추측하기엔 되는 개성공단 규모의 공업도시가 10개 정도는 원산 주변에 배치가 될 정도까지도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은 그 원산을 중심으로 한 공단들이 또 이 수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SOC 사업을 구상을 한다면 우리나라 같으면 저는 생각 그래요. 일단은 건설 SOC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뭐 당연히 현대 우리 소로를 몰고 갔던 정주영 회장님 현대그룹이 하면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컨테이너에 대한 시스템은 부산의 BCTOC 부산 컨테이너 시스템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BCTOC나 또 인천 이런 물류의 시스템을 그쪽에다가 이제 해서 장기적으로는 한 뭐 100년 계약을 해도 되고 또 이 수익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북한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상당히 어떤 GNP를 높이는 데에 장기적으로 좋은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해서 쭉 설명을 드렸더니 그때 그분이 참 아이디어 좋다고 이거를 한번 그 A4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제 워드로 쳐서 정리해서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사실 2007년인가 8년인가 제가 이러한 시스템을 온라인상에 한번 칼럼 형태로 쓴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올렸지만 그 당시에는 뭐 별로 뭐 주목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글 한번 올라가고 말았지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북한에 갔을 때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제시를 해왔던가 봐요. 이 내용을. 그랬더니 북한에 그쪽에 관련된 분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뭐 북경을 갈 수 있습니까? 평양을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서로 한번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면 얼마든지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북에서는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상당히 유효한 아이템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폭풍과도 같은 말씀. 얼마나 이 말씀이 하고 싶으셨을까. 근데 실제로 이제 뭐 핵폐기라든지 이런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고 결국에는 경협이라든지 교류 그렇죠. 등을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들은 이제 훨씬 더 많이 나와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한민족이 같이 잘 살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그림 그리고 계시네요. 그럼요. 우리 이제 경제협력이라는 것도 우리 개성공단이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또 우리가 가슴 부풀었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많은 제품들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또 개성에서 만든 제품이라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시중에 나온 것도 우리가 또 즐겨 사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개성공단이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된 첫 시발점이 5.24 조치 아닙니까? 이명박 때 천안함 사건을 북한 어뢰한 폭침으로 몰아가면서 5.24 조치라고 경제협력을 중단시키고 결국 박근혜 시절에 와서는 개성공단이 완전히 폐쇄되기에 이르렀죠. 그 거짓과 조작으로 인해서 남북 간의 협력, 경제협력도 근 10년 가까이 단절되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이야기는요.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지금 이제 이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안함 사건의 해결 없이는 아니죠. 좀 정확히 말하면 남북 관계가 다시 정상화된 뒤에는 분명히 밝혀야 될 의혹 사건. 근데 현재까지는 민간이라든지 국민들 차원에서는 천안함 사건이 갖는 의미는 뭔가 정말 이상하다. 조금 더 좀 정확히 말하면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킨 증거가 단 한 가지도 없다. 이런 것이고요. 국민들은. 국방부는 현재 국방부도 당시의 국방부 조사 결과를 믿는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까지 일어난 팩트고요. 다시 한번 우리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면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께 천안함이 침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북한이 한 사건으로 결론을 내리죠. 올해 1번. 그리고 나서 약 2달 후 2010년 5월 24일 대북 제재 조치, 이걸 흔히 말해서 5.24 조치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남북 교역 중단과 대북 신규 투자가 금지됐고요.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인 보류가 이루어졌고 국민의 방북은 불허됐고요. 북한과의 교류 및 지원을 중단했고요. 인도적 목적의 지원도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게 했고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도 모두 중단됐으며 북한 선박의 남한 해역 운항 역시 전면 불허되는 어마어마한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계속 남북관계는 경색이 되면서 결국에 2016년 2월 10일 날 개성공단까지도 전면 중단 조치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약 2년 후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 문재인 대통령은 올 가을에 평양 방문을 해서 회담을 정리하기로 했고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로 했고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기로 했고요. 모든 적대행위는 중지하기로 했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했고 8.15에는 이산가족 상봉하기로 했고요.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일어난 천안함 사건이 결국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북한과의 대치 국면을 계속 만들어왔던 측면이 있고 그 문제가 생김으로써 지난 민주정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10년간의 북한과의 모든 교류는 사실상 지워지는 상태에 결국에는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다시 문제를 풀고 시작하지만 약 1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의 그 남북 관계에는 사실은 그 시작이 천안함 사건이었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그 천안함 사건이 사실 저는 속마음이 그래요. 이 이야기를 좀 바꿔보자 그러면 나는 북한이 했으면 했다고 나오는 결과가 마땅한 것이고요. 북한이 안 했으면 안 했다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여러 가지 조사 결과들 중에 어쩌다가 한두 가지가 뭔가 안 맞는 게 있다면 모를까. 국방부가 당시에 백서로 발표한 그 내용들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반론이 훨씬 더 우리들한테 더 와닿았던 그런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폭발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문제는 폭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에 대한 논의를 건너뛰어버려요. 어뢰가 나온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쭉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이제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준비한 것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비접촉 폭발이라는 이 5글자, 비접촉 폭발. 이 5글자가 하나의 텍스트가 되는데요.
그거를 최초로 준 사람이 토마스 에클스입니다. 미국에서 그 조사본부장으로 온 토마스 에클스. 그 사람은 잠수함 전문가거든요. 잠수함 전문가고 또 무인 잠수함 개발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사실은 그 사람이 뭐 한국으로 와서 우리 국방부의 요청에 의해서 천안함의 진실 규명을 위한,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를 위한 미국 본부단으로 온 것으로 국민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처음에 온 거는 자기들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천안함과 문제가 얽혀버린 그 잠수함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대표단으로 온 분이 왔는데, 민군합조단의 미국 대표단장의 타이틀을 갖게 됐는데, 잠수함 전문가인 그 사람이 천안함 한미가 올라오는, 함수는 아예 계속 물속에 들어있는 상태고, 한미가 겨우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것도 완전히 올라온 상태도 아니에요. 겨우 일부분이 올라오는 상태에 미국 본국에다가 이메일을 보냅니다. 천안함 사고의 원인은 비접촉 폭발에 의한 반파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메일을 보내요.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는 그때가 이제 4월 12일인데 초기에는 모든 보고가 좌초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가 좌초론자라고 생각들 하는데 그 착각이고요. 저는 한미가 배 밑바닥이 완전히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좌초 맞네라고 인정해 줬을 뿐이에요. 그 전에 모든 좌초 보고는 당사자들이 했거든요. 배에 탔던 포술장도 좌초했다고 보고하고, 전탐정보관도 좌초했다고 보고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를 받은 이함대에서도 해경에다가 좌초했다고 통보하니, 해경은 아예 공문서 첫 페이지가 천안함 좌초 보고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그대로 작전사령부로 가고, 해군 작전사령부에 있었던 심승섭 준장, 그 당시에는 대령이었는데, 상부에 국방부나 합참에 전부 좌초로 다 보고를 했어요. 심지어 사고 다음 날에는 그 배를 타고 있던 작전관이, 그 당시에 제가 그 항해 당직 사관이기 때문에 내가 좌초를 했다 얘기를 하고, 가족들한테 좌초 한 지점까지 찍어주고, 가족분의 한 분은 작전 상황도를 손으로 뺏어서 거기다 별표 마킹까지 해서 어디서 좌초했냐 찍어봐라 해서 찍어준 곳에 별표를 해서 최초 좌초라고 씁니다. 그 다음 또 전대장은 희생자 가족분들 모아놓고 배가 좌초를 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 내용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로 몰고 가면서 전부 쑥 들어가 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웃긴 거는, 그 당시에 좌초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을 잘못했다라든지 번복을 한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어요. 심지어 법정 증언대에 나와서도 뭐 그 배를 몰았던 작전관이나, 그 다음에 심지어 유가족 대표, 그리고 전대장, 그 다음에 심승섭 해군 작전사령부에 있었던 심승섭 준장까지도 좌초라고 보고받았고 좌초라고 상부에 보고했다. 끝이에요. 자기들은 자기들 한 그대로 얘기를 하고 보고하고 법정에 나와서도 그대로 진술을 하면서 국방부는 폭발로 쭉 몰고 가는 겁니다. 참 웃기는 사건이에요. 그걸 들여다보면, 처음에 우리가 말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잘못됐다든지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깔아뭉개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 이제 중간에 나중에는 이제 좌초라는 거를 슬금슬금 전부 다 덮어버리고 폭발 이야기가 나오고 북한의 어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슬슬 폭발로 몰고 가니, 이 토마스 이클스가 봤을 때는 이 배의 꼴이 아무리 봐도 폭발로 이게 어뢰를 맞아서 터진 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접촉 폭발로 얘기를 해야 말이 될 것 같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게 이제 궤변의 시작. 그래서 이제 그게 첫 시작이 4월 12일 날 토마스 에클스 입에서 나온 비접촉 폭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국 쪽으로 보고되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우리 국방부로 와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로부터 2주 뒤에 4월 25일 날 2차 중간 발표를 합니다. 중간 발표를 할 때 국방부는 우리 그 윤도경 민간 합조단장을 철저하게 앞세웁니다. 카이스트 교수. 카이스트 전 총장 했고, 또 카이스트 명예교수이고 재료역학 석학이신 분인데, 과학자인데, 군 합조단장은 박정희 대장이고, 그 당시에는 3스타였어요. 중장이고, 민간에서는 윤도경 총장이 민간 합조단장을 맡으면서 거의 대부분의 발표는 이 윤 총장이 해요. 그래서 4월 25일 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도 그 당시에도 비접촉 폭발 이야기를 합니다. 비접촉 폭발이라는, 이 배에 폭발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논의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접촉 폭발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20일 날 드디어 이제 어뢰가 공개가 되죠. 유리 케이스에. 나중에 어뢰가 등장을 합니다. 비접촉 폭발을 입증해주기 위한 어뢰가 바다에서 이렇게 들어오죠. 1번 파란색, 그죠? 그 당시에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불과 한 달 전, 한 달도 아니죠. 5월 20일 같으면은 보름 전에
6.2지방선거를 보름 앞둔 5월 20일 날 유리 케이스 안에 어뢰 하나가 턱 들어가 앉아가지고 그 옆에 1번 파란 색깔을 쓰고 딱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 이것이 비접촉 폭발을 일으킨 주범이다라고 공개를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이제 폭발이라고 하는 그 과학적인 어떤 현상, 그죠? 폭발이 일어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증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증상이 하나도 없으니까 고열이 있기나 합니까? 뭐 녹아내린 게 있습니까? 하다못해 물고기 한 마리 죽어 떠다니는 게 있습니까? 형광등도 멀쩡하죠. 화약도 없죠. 그러니 이것을 비접촉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그래서 용어를 만들고 그다음에 자, 이게 스모킹건이다. 즉 말해서 범인이 나타났는데 뭔 소리냐 해서 어뢰를 등장시키면서 몰고 가죠. 예, 그게 이제 사실 좀 만화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폭발한 적이 없으니 배에 닿지 않고 폭발했는데 저는 궁금증이 최근에 생겼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어뢰가 천안함 밑에서 정확하게 천안을 마치지 않고 정확하게 폭발을 하고 나서 그 어뢰는 계속 추진하고 있던 추진체였기 때문에 거기서 폭발을 했다면 흔적이 남아있지 않거나 멀리 갔다고 보면 그거를 바다에 찾아내는 것도 사실상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고요. 왜냐하면 크기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기적 같은 일이고 사실 어뢰가 폭발하면 그렇게 어뢰의 흔적이 남아있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접촉이든 비접촉이든 차이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뭐 결국은 이제 이 선체 하부 6m에서 폭발했다는 얘기인데 길이가 7m 되는 어뢰에 화약이 가득 들어앉아서 고폭약에 화약이 들어서 터지면 만약에 선체에 접촉을 했을 때는 접촉한 부분이 더 심하게 찢어지거나 더 심하게 어떤 손상이 입었겠죠. 그것과 차이가 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밑에서 터졌든 바로 맞아서 터졌든 그 안에 발생하는 온도가 똑같고요. 충격파도 똑같고요. 그죠? 그것이 언제 버블이 생겨서 배를 들어다놨다 그것도 만화 같은 얘기고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배 밑에서 배 선박 하부 6m 지점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버블이 반경 8m 버블이 발생했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최대 11m까지 버블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버블이 생기다 말고 배 밑바닥에 부딪혀요. 반경 8m짜리가 배 밑에 6m에서 터졌다면 버블이 완성되기도 전에 배 밑바닥에 버블이 닿으면서 버블이 터집니다. 버블이 터지면 그대로 좀 옆으로 그냥 빠져나가요. 그 연기와 온도와 충격파 고스란히 올라옵니다. 이것이 비접촉이든 접촉이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미국의 뭐 구축함을 놓고 실험을 하는 거나 아니면 호주의 토렌스함 실험 같은 경우는 충분히 깊은 수심에서 버블젯 어뢰를 테스트를 해서 형성되는 버블이 배를 들었다 놓는 모든 과정 그러한 것이 시뮬레이션이 되기도 하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 수심 얕은 곳에서 어뢰가 뭐 4km 동안을 그 낮은 수심을 뚫고 왔다는 것도 참 신기에 가까운 거지만 뭐 그것도 프로펠러로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배 밑에 와서 정확하게 터졌는데 배 6m 하부에서 터졌는데 그것이 배를 들었다 놨다는 것도 소설인 얘기고 아무튼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몰아오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이제 긴가민가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8년 동안 재판을 해오면서 상당히 어떤 과학적인 검증 그리고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또 법정 증언으로 나오기도 했고 또 이 국방부의 거짓 논리에 자신들의 과학적 논리를 논문으로까지 서서 갖다 바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전부 다 법정으로 나와서 상당한 논리 싸움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제가 주목을 하는 것은 사람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상식적인 선에서 쳐다봐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 둘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얼마 전에 얘기했던 어뢰가 가짜인 10가지 이유 이런 내용인데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천안함 어뢰 인터넷으로 쳐서 천안함 어뢰를 이렇게 사진을 한번 들여다보시라고요. 그걸로 끝나요. 왜냐하면 그 어뢰를 이렇게 놓고 보면 하얀 물체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하얀 물질이. 하얀 물질이 붙어 있는 메커니즘을 이렇게 한 장 그냥 보시라고요. 보면 특정한 곳에만 오롯이 붙어 있습니다. 자, 250kg 또는 360kg TNT. 처음에는 이분들이 250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배를 반파하는 메커니즘을 보니까 250까지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360으로 더 높였는데 어쨌건 360kg TNT의 화약이 폭발을 했다면 얼마가 발생하냐면 그것을 분석한 송태호 교수라는 카이스트 교수분의 주장은 이제 2만 기압이지만 국방부의 주장은 20만 기압이에요. 20만 기압의 압력이 분출되면서 온도는 3000도 C가 올라갑니다. 3000도 C에 20만 기압이 폭발을 했다고 주장을 해요. 자, 그러면 어뢰의 추진체는 3000도의 온도는 차치하고라도
삼천도 온도가 어뢰를 뭐 불을 태웠으니 마느냐 또 1번이 타는지 안 타는지 논쟁도 있었지만 그러한 복잡한 얘기는 다 차치하고 자 그만한 기압에 이 어뢰가 그 물속에서 어디로 튀어서 어느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솟구쳐 날아갈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그 와중에 화약 안에 있는 알루미늄 성분이 하얗게 타서 산화가 되어서 그 날아가는 어뢰에 가서 달라붙는 메커니즘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그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붓으로 바를 수 있는 환경인지, 그죠? 그 발생한 날아가는 하얀 가루가 붙었다는 것도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봐요. 나중에 우리가 어뢰 실험을 언젠가 해본다면 그 물속에서 날아가는 어뢰를 하얀 가루가 쫓아가서 달라붙는 메커니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붙었다고 하더라도 랜덤이잖아요. 무작위로 붙어야 되잖아요. 무작위. 그렇죠. 그런데 고스란히 하얗게 꼭 붓으로 발라도 저렇게 바르기 힘들 만큼 붙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물성을 봤더니 하얀 게 있는 곳에는 전부 알루미늄이에요. 그런데 하얀 게 안 붙어 있는 곳은 철이나 스테인레스입니다. 프로펠러 뒷면을 보면요. 앞뒤 좌우 심지어 프로펠러 날개와 날개 사이 그 구석구석까지 친절하게 하얀 물질이 들어가 있다고 말이죠. 그게 전부 다 그 안에는 알루미늄 성분이 녹인한 것들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그래? 한번 살펴볼까?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가능한 모든 사진들을 확대해서 보십시오. 그 밑에 있는 알루미늄이 녹아서 썩어 문드러진 알루미늄 녹이란 말이에요. 그 증거는 뭐냐? 까만 페인트로 된 알루미늄 바디에 무언가 하얀 게 날아가서 붙었다면 까만 페인트 위에 붙어야 하잖아. 그죠? 그럼 하얀 가루를 툭툭 긁어내면 밑에 까만 페인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까만 페인트 밑에 하얀 물질들이 잔뜩 피어 있고요. 하얀 물질 피어 있는 곳은 까만 페인트가 없습니다. 까만 페인트 있는 곳은 까만 페인트 드러내면 그 밑에 하얀 물질이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부식된 거예요. 적어도 제가 판단할 때 이 물질, 이 쇳덩어리는, 이 고물 덩어리는 적어도 국방부 유리 케이스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기 전에 몇 년은 바다에 계셨던 분이에요. 몇 년은. 몇 개월도 아니고. 왜냐하면 알루미늄 산화돼서 부식되는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한테 공개를 한번 잠시 했었죠. 했다가 그걸 사진을 찍고 그 문제가 나오니 이걸 그냥 어뢰를 달랑 들어가지고 국방부 조사본부 지하 창고에 집어넣어버리고 모조품을 갖다 놨는데 지금 재판에서도 항소심 재판에서도 제가 우리 재판부에 요구하는 것은 어뢰를 법정으로 가져와서 손으로 만져보자는 거예요. 여기다가 무슨 뭐 화이트 이 백색 물질에 대한 물성 물론 그에 대한 물성 검사도 했죠. 세계 최고의 석학인 우리 정경 박사님께서도 그렇고 미국의 이성원 박사님도 이것은 알루미늄 수산화물로 물성 이 분석 결과 나왔다고도 발표를 했는데도 그것마저도 무시를 해요. 예. 그래서 일단 물성이라든지 화학적 분석은 끝난 거고 그리고 이미 정답도 나와 있는 거고 그 과정이 추정 60분에 고스란히 이제 방송이 됐던 부분들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국방부가 내놓았던 어뢰도 자기들이 설계도라고 하는 걸 보여줄 때 그 설계도에 그 어뢰가 아니어가지고 교체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 지금 일본 쓰여있던 그 일본 어뢰에 매직으로 쓴 일본에 그게 너무 녹이 슬어가지고 지금 일본 자체가 아예 사라졌답니다. 뭐, 예. 네. 그렇기도 하지만 또 더 재밌는 거는 일본을 쓰는 사람이 이제 고민이 컸을 거예요. 처음에 몇 번을 써야 될지도 고민이었겠죠. 그죠? 몇 번을 써야 될까도 고민이었고 또 무슨 색으로 써야 되는가도 고민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우연의 일치로 지방선거를 불과 보름도 채 남겨두지 않은 5월달 초에 거기다가 이렇게 쓰면서 1번과 파란색을 써요. 근데 뭐 그거는 뭐 그분의 취향이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쓰기 전에 이제 잠시 망설이면서 이거 잘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번 잘못 쓰면 이것도 어뢰 또 어디 가서 또 새로 구해오기도 쉽지도 않을 텐데. 그러니 쓰기 전에 어딘가 이렇게 또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다른 면에다가 이렇게 꼭꼭 매직으로 찍어봅니다. 찍어서 이렇게 한번 그어보고 그다음에 녹 위에도 살짝 찍어보고 이렇게 매직 테스트한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인터넷에 공개를 했죠. 그러니까 그 고열에도 그 매직 그 글씨가 남아있다는 것 자체의 아이러니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것도 한때 논쟁이 있었는데 저는 반반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어뢰가 터져가지고선 날아가는데 이 추진체 사실 추진체가 저렇게 온전한 것도 웃긴 얘기예요. 어쨌든 뭐 살아남았다 치고 이게 배 밑바닥에 부딪혀서 내려오다 보니 이 삼천도가 발생한 중심부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아니면 빵 하자마자 그냥 어디론가 쏜살같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쏜살같이 날아가면
뭐 타고 자식할 곳이 물속으로 그냥 날아가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데 뭐 녹아내릴 시간적 여유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녹을 수도 있고 안 녹을 수도 있는데 그 논쟁 자체는 뭐 저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한 번의 거짓말이 계속된 거짓말을 낳아서 그럼요. 우리 같은 보통 일반인들도 저거 너무 비상식적인 거짓말을 왜 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 그러나 시간이 이제 8년이 지났고요. 8년이 지난 시간 동안 국민들의 천안함 재조사 요구는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 최근에 국방부가 추정 60분에 대한 어떤 답변 이런 걸로는 상당히 뭐랄까 이런 느낌은 제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현재 국방부 수뇌부에도 그 당시에 관련된 인물들이 저는 있다고 보고 많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국방부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어찌 됐건 지금 남북 관계를 떠나가지고 남북 관계가 정말 좋아져서 나중에 좀 한가해지면 시간이 좀 지나면 천안함 사건 우리 재조사 한번 해볼까 할 분위기는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00%. 왜냐하면 뭐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그동안 8년이라는 세월 동안 뭐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제가 또 민주당 추천조사위원인데 그리고 또 사건 초창기에는 예를 들면 박영선 의원님이라든지 지금 강원도지사 하는 최문순 의원님 그 당시에는 그분은 백령도에 가서 어선까지 빌려서 타고 다니면서 조사를 하셨어요. 최문순 의원님은. 또 지금 뭐 당이 해체돼서 없습니다만은 통합민주당의 그 당시 이정희 대표님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죠. 통합진보당.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활동을 하셨고 그다음에 안규백 의원님이나 또 그 문희상 의원님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천안함 재판이 있을 때에 제가 거의 단독 브리핑을 하다시피 쭉 재판 과정을 알려드린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시고 이제 또 우리 BH 쪽에서도 분명히 이 문제가 뜨거운 감정인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북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계속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만약에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즉 이명박 세력 또 우리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그 전신인 새누리당 그 전신인 한나라당까지 그때에 있었던 사람들은 해체당 해체 위기까지도 맞을 수가 있을 만큼 파괴력이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과 그다음에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시절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뭐냐면 국방장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해군 출신이에요. 예, 거기에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군에 대한 불신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육사 위주의. 예, 육군사관학교 위주의 군에 대한 어떤 불신 또는 또 그에 대한 말하자면 카르텔. 그래서 이제 해군 출신을 선호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잘 몰라요. 육군이 주도했던 군 내부에 대해서 정보도 별로 없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방장관이었던 윤광웅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국방장관 자리가 어딥니까? 군의 정보를 전부 다 알고 있고 쥐고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인데도 그분은 국방장관을 마치고 난 이후에 천안함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 아니면 누가 그러겠어 이런 분이에요. 그러면은 뭐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천안함에 진실된 내부의 속사를 얘기해 줄 만한 가까운 참모조차도 없다는 얘기고 그만큼의 정보를 접근할 만한 루트도 없다는 얘기고 또 그만한 것을 파악할 만한 군사적 전문 지식도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것이 지금 우리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송 장관 시절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본 생각에 군 수뇌부에 지금 국부 지금 2010년 그때 조작했던 당사자들이 일부 국방장관부터 조사본부장 또 합조단장 이런 사람들은 다 예비역으로 물러났지만 그 당시에 그 실무를 맡았던 사람들은 고스란히 진급을 반복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국방부의 수뇌부를 쫙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의 정보를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작용을 하는데 아니 그 당시에 교신 기록이라든지 지금 극비사항으로 해놓고 있는 당시 교신 기록만 나와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교신 기록이든지 또는 항해 기록이라든지 모든 정보를 이러한 것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접근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송 장관이 지금 하는 걸 보면. 아무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여는 것에 대한 공포는 분명히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념의 문제라든지 지금은 이제 남북 간에 대화하는 마당에 그거는 희석된 희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미국과 관련된 일이라서 그 얘기들을 하는데 미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가 뭔 관련이 있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이게 오바마 시절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바마조차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상하게 이제 지금 북한과 북핵 문제로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정권 와서는 우리 한반도가 미국의 정치 상황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돼 있지만 오바마 시절만 해도 미국의 대통령이 한반도에 관심 가지는 시간이 1년에 얼마나 될까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유럽 있죠. 뭐 북남미 있죠. 아시아 있죠. 아시아 중엔 중국 있죠. 일본 있죠. 한국 차지하고 그중에 한 사건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알았다 치더라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 정부로 들어왔을 때에 충분하게 백업을 해주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상세한 정보를 정확하게 주지 않는 결과가 펜스 부통령이 와가지고선 한국 와서 천안함 방문한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행위입니까? 미국의 부통령이. 이거 진실이 드러나면 그런 망신도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천안함에 갔다는 거는 그만큼의 로직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얘기를 뜻합니다. 자,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입장에서 천안함의 진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걸 안다고 하면 아니 그 사람은 공화당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은 미국의 민주당 때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리고 트럼프도 보면은 이런저런 옆에 구설수의 스캔들에 이런 거에서 자기도 입지가 빈약한데 민주당을 공격하기도 얼마나 이것만큼 좋은 아이템이 어디가 있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미국이 걸려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들의 일부 사람들의 쓸데없는 그런 그저 노파심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진실만이 모든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진실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방송 이제 5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지금 확신 같은 건 갖는 것이거든요. 천안함 사건 단순하게 그 진실이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고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작이 일상화되어 있는 세력들 뭐 조작해놓고 언론이 대충 받아주고 오용학자들이 거기에 뒷받침해주면 대충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어 이런 태도로 대해왔던 거잖아요. 결국엔 세월호 사건의 처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뭐 이런 시스템 속에 놓여 있어서 우리는 이제 이 시점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천안함 사건은 국방부가 대우각성해서 뭔가를 제대로 된 진실을 내놓지 않으면 어떤 발표도 믿을 수가 없는 상태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 자기들이 하는 말이 일부는 맞는 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말까지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까지 왔단 말이죠. 불신데 그게 달해있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국가가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국민을 철저히 이 속인 사건의 속살이 드러나게 되면은 국민들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국가에 대한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모르지 않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 KBS에 있는 강 PD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자유한국당에서 이번 추정 60분 때문에 KBS 추정 60분 팀 전원을 고발하겠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 출입하는 기자들이 거기에다 얹어서 저까지도 또 고발을 한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이 저 사람들의 전략은 참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냐면 선방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 사람들은 얼마나 뜨거운 감정이었습니까? 이게 지금 뭐 남북 간의 정상회담까지 했죠. 그리고 북에서는 툭툭 한 번씩 천안함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조작한 자기들은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또 모르는 사람들은 또 모른 채로 들어가는지 몰라도 얼마나 지금 속이 지금 발바닥 밑이 뜨겁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자기들은 당 해체까지도 갈지도 모르는 만큼의 그런 직면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지금 보도한 방송 언론사를 고발하게까지 나오는 데에는 그 배경에는 저는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뜨거운 감자를 안고 지방선거까지 가기가 불안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지방선거 코앞에 가서 진실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재조사가 결정이 나거나 이렇게 하면 자기들은 망하는 거기 때문에 망하려면 일찍 망해야 된다는 거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자,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할 테니 너희들이 방어하려면 일찍 가려면 가능하면 빨리 까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빨리 까면은 그 당시에 조작을 했던 중심색쯤 이미 이명박은 저 안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커플도 있고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명박 그다음에 그 당시에 국방장관 책임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조작했던 사람들은 걷어내더라도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사죄할 거 사죄하더라도 새로 정비해서 지방선거 하고 싶고 자기들은 살아야 되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살리기 위해서라도 죽을 놈 죽더라도 빨리 이거 괜히 뭐 예방주사 일찍 맞자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선방치고 나고 만에 하나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나 이 국방부나 그다음에 그 이 BH 쪽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이 KBS 추정 60분이든지 저든지 이렇게 고소 고발을 하는데도 침묵하고 있으면 자기들은 지방선거 해피하게 치르겠다는 거죠. 그죠? 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깔려서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불안의 심리, 그다음에 어떤 망하려면 정리하려면 일찍 해야 되는 거는 자기들 내부에서도 그런 발로로 한다고 봅니다. 뭐 저야 뭐 8년 동안 뭐 재판받고 있으니 뭐 하나 더 고발한다고 해봐야 뭐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되니까 뭐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나서주니 감사하다고. 대표님 인터뷰하기 전에 제가 통화하는 거 잠깐 들으셨겠지만 저희들도 요즘에 다른 여러 건으로 고소고발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게 일정한 흐름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만 놓고 보자면 해피하고 사랑스러운 이야기만 해야겠지만 결국에는 천안함 문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결국엔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인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이제 절대적으로 더 지금 필요해지는 시기이긴 한데 대표님이 지금 현재도 아직 재판 중이는 사상 가장 긴 재판이 아닐까요? 뭐 물론 이제 중간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고 이런 재판들은 우리 역사상에 있었습니다만 계속 이제 이어져오는 재판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이 5년 끌었죠. 뭐 중간에 제가 암 치료하느라고 1년 동안 재판 쉰 거는 있습니다만은 1심이 5년이었고 지금 항소심이 2년째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뭐 지난 3월 달로 항소심도 마무리가 될 단계였지만 재판부가 전원 교체가 됐습니다. 재판장님이야 우배석, 좌배석 세 판사님이 모두 인사발령으로 이제 교체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 이제 새 재판부가 오시면서 재판장님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1심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최대한 얘기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재판이 이제 4월 19일 날 4.19 때 제가 지난 항소심 또 재판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판사님한테 이제 추가 증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1심 때는 부르고 싶어도 못 불렀던 증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위직에 있는 데다가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재판에 증인으로 부르고 싶었지만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여 주지도 않았고 그랬던 분들이 지금은 다 전직이 됐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의 핵심이었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8사람을 추가 증인으로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누구냐면 이제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그 사람은 조작의 이제 핵심이고요. 그다음 모든 것을 주도한 당사자고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설득을 해서 결국 오이사를 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김태용 전 국방장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저에 대한 고소인이고 그다음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천안함 사고 당시에 해군참모총장이면 그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국방부 말대로 한 방에 들어와서 어뢰를 쏘고 갔든 아니면은 이 해난 사고를 조작을 했든 그 사고로부터 책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국회의원하고 계세요. 진해에서 그것도 재선입니다. 그래서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 이분도 저에 대한 고소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합조단장 이분은 육군 3스타였고 지금 대장으로 전역했는데 합조단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합조단 전체 운영에 대한 책임이고 그다음에 이제 윤종성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 진실 규명에 대한 조사에 대한 본부장을 맡고 있던 당시 투스타 수장이었고 아무튼 대장 셋 소장 한 사람에서 이 네 사람이 고소 둘 고발 둘 해서 저에 대한 고소 고발 별이 14개인데요 합치면 그분 네 분하고 그다음 국정원장인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 이분은 이제 그저 국정원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천안함에 대한 북계 소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특이사항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로 어떠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명박이 주장하는 그것을 동의하지 않은 유일한 분입니다. 국정원장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사전에 어떤 특이사항이 있었다면
자신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국정원에서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된 배경, 즉 북에 특이 동향 없었다라고 국회에서까지 증언을 한 배경을 묻기 위해서 국정원장을 불렀고요. 그리고 이상희 합참의장, 이분은 이제 사고 당일날 대전에서 이제 계룡대에서 회의를 마치고 회식을 하던 중에 얘기를 듣고 KTX 타고 올라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적의 공격이라면 헬기 타고 와야죠. 근데 KTX 타고 오면서 핸드폰으로 주고받고 보고하고 하다가 합참에 들어와서는 잠깐 보고받고 뭐 별거 아니다 싶어서 자기 개인 그 옆에 간이 숙소에 들어가서 주무신 분이에요. 합참의장이. 그 상황만 하더라도 그날은 별 사항이 없었던 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합참의장을 불렀고, 그리고 이제 김영철 전 북한 정찰총국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면 가해자니까,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가해자로 지목됐으니까 가해자로 지목된 분이 법정에 나와서 한번 증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그리고 아직까지는? 한 분 더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예, 오이사 조치를 발표했고, 그다음 그렇게 한 배경, 이 전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그 중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나 원세훈 국정원장은 지금 현재 저 안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시간도 많으실 테고 하니까 이제 법정에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심심한데 한번 좀 이렇게 왕님해 주시고.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 우리 판사님 이거를 재판장님께서 받아 주실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 재판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은 우리가 증인 신청을 했으니 검찰 측의 의견은 어떠냐. 예, 검찰 측은 이 증인 신청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냐를 다음 재판에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재판이 5월 31일 날 열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검찰 측 의견을 또 받아서 종합적으로 하는데, 아마 이제 북한의 김영철 정찰총국장, 전 정찰총국장을 부르는 문제는 조금 망설일 수도 있는데, 뭐 우리 평창 올림픽만 하더라도 얼마나 쉽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죠? 교통편도 그렇고 뭐 그러고 또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찾아왔을 때 맞춰서 한번 서초동 한번 가시라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그럴 날이 올 것 같기도 해요. 네. 본인 입장에서도 뭔가 억울함을 밝히고 싶을 텐데 남한 법정에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 아무튼 8분이 다 채택된다고 하면은 그것만 해도 8개월 정도는 더 재판이 연장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8개월 동안 뭐 시간 한번 내면 되죠, 뭐. 예. 자, 어쨌건 긴 싸움이고요. 사실은 이게 어떤 긴가민가한 사건이 아니라 사실 우리 쪽의 입장에서 보면 확신을 갖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묵고하고 넘어갈 수 없다. 만약에 역사가 천안함 사건을 그냥 덮어버리고 끝난다면 그만큼 저는 굴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멀리 가다 보면 촛불 혁명의 그 시작점에 진짜 천안함 사건으로부터 시작한 어떤 불신들이 결국엔 8년 정도 만에 터진 게 아닌가 하는 뭐 이런 정도의 생각도 좀 들어보는 그 정도 사건이거든요. 그럼요. 네.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통킹만 사건이라고 있잖아요. 네. 베트남을 미국이 베트남과 전쟁을 벌이기 위한 명분을 가져와야 되겠는, 명분이 있어야 되겠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결국 자작극을 벌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통킹만에서 미국의 구축함을 공격받은 것으로 조작을 해서 결국 그게 어떻게 밝혀지냐면요. 미국 스스로 깠어요, 이거를. 자기들이 이제 비밀 30년 되면은 이제 그 1급 기밀 서류를 공개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문서 스스로 열려서 알려진 거예요. 30년 만에, 통킹만에 조작이 드러난 거죠. 뭐 그러면 뭐 그게 뭐 어때서? 뭐 이렇게 하고 가는 그런 거지만 정말 사실은 이제 진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30년은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사건은 갈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이 사건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너무나 많고 조작의 수준이 너무나 유치하고, 그리고 증거는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더라도 얼마든지 많은 이제 그 조작과 거짓과 왜곡과 그런 은폐의 그런 증거들이 넘치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덮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 청문회가 필요한 자리에 모든 웬만한 사람들에게 계속 저쪽 국회의원들이 물어봤던 게 천안함 폭침을 미십니까 아닙니까? 마치 정교화시켜서.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통치를 해왔던 바로 저 세력들이요. 이제 민낯이 까이는 거. 사실 민낯은 이미 까였죠. 그것을 공식적으로 누군가가 인정해 주느냐 아니냐, 저는 그런 문제까지 왔다고 보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을 거예요. 남북 간의 정상들이 만나는 이 상황이 정말 참 악몽 같을 겁니다. 네,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어쨌건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날짜를 특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남북 관계가 이제 지금 굉장한 속도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천안함 공동으로 재조사하자는 목소리는 분명히 나올 것 같고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청와대에서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을 것처럼 보이고 안 하면 바보죠. 이게 열리면 이 나라의 적폐, 수구, 본산이 해체를 맞아야 되는데 이 중요한 카드를 안 하겠습니까? 이른바 안보파리. 모든 사건은 북한의 행위로 몰고 북한과 남한 사이에 긴장관계를 만들고 선거 등에 이용해 먹었던 바로 그 세력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사건이 천안함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럼요. 우리 지금 저희 방송이요. 네. 칼기 사건도 지금 하고 있는데 30년 지났잖아요. 제가 지난달에 칼 858 세미나가 있었어요. 국회에서. 그때 또 토론자로 제가 또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때 뭐 비행기 사고에 배 사고 전문가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만 공통점이 있잖아요. 조작의 스킬은 국가가 이것을 조작을 하는데 국민들이 시각이 똑같아요. 거기에 관련된 분들도 이 진실을 얘기하는 분들이 지난 수십 년, 30년 동안 가장 가슴 아프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 에이 설마 국가가 이런 걸 가지고 거짓말 하겠어? 그거였습니다. 그 가족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사고가 났지만 그 당시에 희생됐던 이 승객들 가족분들도 그렇고 승무원의 가족분들도 그렇고 단 한 사람도 이것이 북한이 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분명히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한 짓은 분명한데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이거를 알리는 거 주변 사람들한테 호소를 하고 하려고 해도 에이 설마 국가가 그런 짓을 하겠어.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훨씬 쉽습니다. 이 천안함 사건이 밝혀지면 야 국가가 이런 짓을 하는구나.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서 보여줬을 때에 우리 과거의 그런 사건들도 또다시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지금 저한테 주어진 하나의 조그만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칼기 사건, 천안함 사건, 세월호 사건은 사실 공통된 스케일 속에 놓여있는 바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고요. 그 모든 것에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대표님과 새가 날아든다. 뭐 이렇게 보면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 세 가지 사건의 만큼은 진실이 꼭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마 가을이 온다라는 느낌처럼 가을쯤에는 이게 진짜로 공론화되는 상황이 금방 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방선거 끝나고 뭔가 좀 다른 식의 어떤 준비, 새로운 남북관계 이런 것들이 좀 여기에 결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 그간 고생하셨고요. 이제 고지가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님 얼굴에 지금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이제 적폐청산 시즌2가 열려야 되겠죠. 예. 저는 왜 시즌2라고 얘기하냐면 적폐청산 시즌1을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적폐청산 이만하면은 뭐 잘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 정도도 안 하면 이명박 박근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촛불 2016년에 들었던 그 촛불의 그 열망과 갈망 그것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고요. 왜 시즌2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지난 10년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중대한 사건이 3개가 있습니다. 2010년의 천안함 사건, 2012년의 부정선거, 2014년의 세월호 침몰 사건. 부정선거는 뭐 국정원 댓글이니 기무사 댓글이 그거는 부정선거의 10% 5%도 안 됩니다. 부정선거의 핵심은 개표 조작이고 전산을 활용한 조작인데 그러한 것을 건드리지 않잖아요. 즉 천안함 사건이나 개표 부정 사건이나 세월호 침몰 사건이 민주당 적폐청산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 주목해야 됩니다. 그 큰 사건들이 적폐청산 리스트에도 들어있지 않은데 우리가 무슨 적폐청산 완성의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아직 시즌2가 오지 않았다. 예, 시즌2를 향해 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긴 시간 대표님과의 인터뷰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넋을 잃고 가다 보니까 이게 대담이나 토론이 아니고 강연을 하시고 가시네. 톤을. 언제나 그게 불만입니다. 할 말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일부러 제가 그냥 말씀하시기 내버려뒀는데 어느 하나하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들이어서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대표님과의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